예, 예, 약속한 7시 10분입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쉬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주제가 요새 특히 노동판에서는 이게 핫한 주제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는 관심도 많을 수 있고, 최근에 연금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쟁점이 있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 오늘은 이 홍승만 선생이 발제를 하시고요. 정년 연장의 정치 경제학. 일단 즉, 어, 그래도 홍승만 선생님 박수로 한번 일단. 저 고맙습니다. 그 일단 앞에 얘기는 빼고요. 홍승만 선생님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마이크를 넘겨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인사부터 하시고 발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아니 그냥 뭐 다 같이 나와야지. 원래 저희 그 내부에서 하는 거는 한번 좀 이렇게 그 텀을 좀 두고 뭐 좀 여유로 좀 가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하는 거였던 건데 본의 아니게 좀 예, 오늘 특히 좀 다른 날에는 별로 이렇게 여기 오프라인에 참석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노조에서도 오시고 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빨리 끝내고 이렇게 쉬려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이 법정 정년, 지금 60세로 되어 있는 법정 정년을 이제 65세로 연장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논의들을 게시하고 경사노위나 이제 이런 데서도 지금 이 문제들을 지금 잡고 있는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입장이 어쨌든 정년 연장은 받아들이되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임금 삭감은 막아내겠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로 지금 이 대응과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은 이 정년 연장 문제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은 임금과 연금까지 같이 이렇게 좀 세트 이렇게 패키지로 좀 묶여서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년 연장 문제만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 문제 자체가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뭐 딜레마나 이 트릴레마 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 좀 직면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좀 검토하고 접근해야 될 그럴 이제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좀 시간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턱대고 이게 정년 연장을 뭐 찬성하느냐, 뭐 반대하느냐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문제 자체를 어떤 틀에서 우리가 좀 접근하고 바라볼 때 좀 정확한 좀 노동자들의 이 대응의 어떤 태도라든가 그런 입장들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는 것이고요. 발제문은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채팅창에 좀 올려주고 아마 틀방에 다 공유를 했고요. 자, 정년 연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이 제기 배경과 목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상황은 이 고령화와 이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에 대한 이제 대응이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이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에 대한 대응이 기본적인 이제 이 목적이라는 거죠. 현재 이제 생산하는 인구 자체는 뭐 15세에서 64세까지로 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60세 이제 정년 이후에 지금 4년간의 이제 기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돼서 2060년이 되면은 이제 거의 뭐 2천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예, 1,500만 이상, 1,700만 이게 최고 고점이 이미 지난 상태예요. 2020 뭐 2년 3년 요때가 이제 고점이었던 건데 그 상태에서 이미 지금 그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이제 뭐 한 20, 뭐 30년 후 정도쯤 되면은 거의 뭐 3천만 명대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정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효과가 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 투입 양이 뭐 유지 내지 증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고령 노동자, 지금 고령 노동자들 고용 현황도 좀 보시면 참고로 좀 보시면 될 텐데, 어, 지금 뭐 청년이나 중장년 고용은 감소하는 추세고, 뭐 준고령자 이상, 그 5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그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673만 명, 뭐 작년에 674만 명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꼴로 지금 취업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전체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고령 사회에 대한 이 기본적인 어떤 대응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잡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과제들을 역시 좀 던져주고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정부는 이제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서 제기를 한다라고 좀 뭐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보면은 사실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 조치와 단계라는 겁니다. 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정년은 60세고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좀 되어 있어서 5년간의 이 소득 공백이 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정부가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을 64세로 연장하자고 이제 그러니까 현재 이제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정년 연장의 지금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고 그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필요한 이제 상황이거든요.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이 그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런 그 주례 토론회 열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일단 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다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핵심적인 목표라는. 어, 그렇게 되면은 이 64세로 의무가입 연령을 일단 첫 번째로 64세까지 의무가입 연령을 올리게 되면 이 5년 동안에 그 지금은 연금보험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뭐 개별적으로 취업하거나 뭐 아니면 뭐 연장하거나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내지 않는데 의무가입 연령을 올리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이 연금 이 재정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64세로 올리려면은 그동안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정 정년을 먼저 연장을 해야 됩니다. 64세로. 그때까지 이제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이 돼야 그걸 가지고 의무가입 연령도 올리고 연금 보험료 수납을 5년 동안 올릴 수 있다.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렇다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복지부에서도 뭐 그 작년에 뭐 이 연금 그 의무가입 연령 상향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해서 좀 밝히고 있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뭐 두 안 그에서도 이제 의무가입 연령을 64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뭐 기본적인 어떤 전제로 삼아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급 개시 연령도 올린다는 건데 이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얘기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가 먼저 추진된 게 노인 연령 상향을 먼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노인 연령은 65세로 돼 있는데 이거를 70세 또는 75세로 올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는 75세로 올리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노인 복지에 대한 이게 또 연령이 올라가니까 예? 그 노인 복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나름 이제 적극적인 그런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이 고령 사회 뭐 진입뿐만 아니라 이 뭐 100세 시대 이래서 이 뭐라 그러죠? 이 수명률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뭐 그런 걸 뭐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이 노인 연령을 옮기자는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정년 연장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걸로 이제 연계가 좀 되는 게 있고요. 자, 노인 연령 상향을 또 이렇게 올리면서 이 자연스럽게 또 이 수급 개시 연령도 같이 올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게 지금 현행 65세에 이제 그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제 조기 수령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후 연장도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65세로 지금 딱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애초에는 70세로 올리는 방안, 이 노인 연령 상향하고 같이 맞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좀 이렇게 이 커지니까 67세 정도로 조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또 그 일각에서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67세 또는 70세 정도로 올리는 그런 이제 방안이 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린다는 거는 이게 또 어떤 의미냐. 원래 65세부터 받아야 되는데 70세부터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5년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엄청난 그 재정 그 효과가 있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애초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소득 공백을 줄이자. 연금 수급이 그 다음 표로 보시면 나름 좀 신경 써서 좀 잘 정리한 표. 자, 98년에 1차 국민연금 이 개혁을 할 때 그때 이제 2013년부터 그러니까 5년 이게 98년 기준으로 해서 5년 뒤부터 그러니까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올리겠다. 네?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이제 61세가 됐고 18년에 62세 이런 식으로 해서 2033년부터 이제 65세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출생 연도로 따지면 69년생부터 65세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현재는 이제 63세부터 이제 그 수급 그 개시가 법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의무가입 연령은 59세로 유지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소득 대체율도 대폭 줄이게 되는 뭐 이런 조치들이 또 있는데, 아무튼 뭐 요거 지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연령, 가입 연령만 좀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합의를 본 상태.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이제 그 특수직 연금도 2013년 즈음에 맞춰서 같이 이제 국민연금하고 이 유사한 그 이런 형태로 다 바꿨어요. 네? 다 바꾼 그런 형태고. 자, 근데 이때에도 당연히 이제 그 정년하고 그 연금 격차가 발생하겠죠. 이때는 98년에는 이 법정 정년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자들이 55세에 맞춰져 있었고, 그 관행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다른 뭐 교수라든가 뭐 다른 직종들에서 이제 뭐 58세나 60세 또는 그 이상으로도 맞춰져 있었는데, 보통 이제 55세에서 58세 정도로 맞춰져 있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하더라도 5년에서 뭐 최소 이제 2년까지 어차피 이 공백이 발생했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고 의무가입 연령도 이게 59세로 맞추게 되니까 이게 이제 더 갭이 커질 수 있는 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그때 2013년에 60세 정년을 법제화한 거예요.
60세로 정년을 딱 이렇게 법정 정년을 관행적인 이제 55세에서 60세로 이제 올리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걸 좀 다 생략하고 또 뼈대만 좀 보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이제 갭을 좀 줄이는 뭐 이런 형태로 갔고, 요게 이제 2016년부터 이 대공장 300인 이상인가 뭐 여기 시행이 되고, 2017년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좀 전면화돼서 일반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이 소득 격차, 이 정년 그 연금 격차가 2년으로 이제 줄어들게 된 상태죠. 그게 이제 다시 오면서 다시 이게 그 수급 개시 연령이 이제 계속 상향하면서 이 연금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24년경에 이 소득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이제 정년 연장 논의를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거를 이제 5년 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린다 하더라도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도 또 똑같이 연장을 할 거거든요. 결국에는 조삼모사라는 거죠. 조삼모사가 맞나? 아니에요. 네. 그래서 늦게 받는, 네. 늦게 받는 네. 거지. 하여튼 뭐 그 98년도에도 이게 1차 그 개발할 때 이미 이때에도 이제 이 의무가입 연령을 이렇게 이 정함으로써 이 정년하고 임금 격차가 이렇게 그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 법정 정년을 이렇게 요거 60세로 하면서 이렇게 그 갭을 이제 줄이자라는 거고, 60세를 했어도 이거를 계속해서 늘리게 되면은 이 격차가 더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그 이 소득 격차, 이 연금 그 격차에 대한 소득 공백 방안을 정부가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 10년 동안 안 하고 지금 계속 방치해서 이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그 다음에 나온 대안이 뭐냐면은 또 법정 정년을 연장하자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정년과 연금 이 소득 공백 격차를 줄이자라는 안을 던졌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도 이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이 소득 공백 이 시기가 줄어들지 않고 다시 원상 회복이 되겠죠. 국민들을 거의 바보로 예, 한 번 당하면 됐지 뭐 두 번 또 당하고 또 이래야 되나, 이런 이제 사실 뭐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임금 삭감, 그러니까 이 정년 연장을 보면은 법정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 뭐 임금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그 4대 보험료도 다 이 자본이 지급을 한 방식인 거잖아요. 그 연금의 이제 절반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니까는 이 연장된 그 기간만큼의 이제 그런 뭐 이 비용이 이제 더 크게 발생하게 되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자본 측에서는 임금 삭감 없는 연금 계획은 이 정년 연장은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조치로 돼 있고, 그 정부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임금 삭감이나 임금 체제를 그 계약하지 않은 형태로 법정 정년 연장은 절대 안 해줄 거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법정 정년 연장에는 임금 삭감이나 임금제 계약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못 하는 겁니다. 다 못 하는 방식인 거고.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임금제 계약의 어떤 기본 방향이나 이런 게 뭐 자본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이 또한 사전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직무급제라든가 뭐 성과급제 이런 것들이 임금 체계에서 확산이 되어야 그걸 기반으로 이 정년이 연장된 그 기간에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이런 원칙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그 이 고용 차별 형태로 이 고령자 고용 차별 형태로 일부 이제 임금 피크제가 그 위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형태로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임금제 그러니까 정년 연장 법정 정년이 연장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전제 조건으로 임금제도 개혁 내지는 임금 삭감 형태가 동반이 된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자, 그리고 이 재고용이나 이제 정년 이제 현황을 좀 살펴보면 60세 정년 도입 현황을 좀 보면은 대부분 지금 1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거의 다 뭐 열의 9 이상은 지금 도입이 돼 있는데 오히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그 도입 비율은 2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수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년 이후에 지금 재고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비율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2013년 이후에 10년 사이에 뭐 10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뭐그 중에서도 이제 100인 이상 사업장 같으면은 뭐 절반 이상 54.2% 그리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뭐 한 34.4%가 이제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이거는 법정 정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체 뭐 사업장에서의 비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100인 미만 사업장은 그 법정 정년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또 34%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뭐 한 절반 정도가 재고용 그 사업장으로 이제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은 뭐 누가 이제 이거에 이제 좀 혜택을 받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상태인 거죠. 어쨌든 간에 현재 제도 문제 때문에 현재 이런 그 시행 현황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업들이 이제 이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그 이유 자체도 이게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니라 여기 기업 같으면 이제 이 재고용 선호하는 이유도 뭐 다른 것보다도 임금을 깎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4대 보험도 지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고용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공장일수록 뭐 이 재고용 이, 이 제도가 운영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태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요. 업종별로도 좀 다양하게 좀 차이가 난다. 자, 그런 이런 상태에서 정년과 지금 그래서 이 임금 문제는 이 세가 좀 이렇게 맞물려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요즘 우주에 좀 관심이 많아서 삼체 문제에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이 삼체 문제는 이 주체가 네 개여야지 삼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세 개니까 삼체 문제로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과 연금 계약이 이 서로의 이 중력장 안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노동자들은 어디에 위치해야 이, 이 중력의 균형을 좀 이룰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되어 있죠. 어, 이게 우주적 문제로 보면 이제 라그랑주 점이라는 이 균형점이 좀 존재하긴 하는데 이건 좀 이론상에서 좀 존재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우리가 좀 익숙한 거로는 이제 트릴레마로 또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년을 연장하면은 임금 삭감과 연금 계약이 지금 가능한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그렇다고 이제 임금을 지키고자 하면 정년 연장은 안 되고 정년 연장이 안 된다는 거는 재고용이 확대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고용 이 형태나 이 관계 자체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연금 계약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반대로 또 연금을 중심으로 지키자고 하면 또 정년 연장이 또 안 되고요. 당연히 이제 임금 삭감까지도 좀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셋이 인제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는 노동자의 어떤 일종의 트릴레마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는가. 네, 뭐 잘난 척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목표는 임금 삭감된 법정 정년 그 연장을 내걸고 있는데, 내걸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목표 자체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말씀 드렸고요. 뭐 그러니까 의무 가입 연령과 연금 개시 연령을 상향하기 위한 이 사전 조치로서 임금 삭감 가능한 이 법정 정년 연장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른 거 해 봐야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옛날처럼 뭐 이 숙련 노동자들 계속 고용을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생산성이 이렇게 뭐 증대되거나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럴 바에는, 예, 차라리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그쪽 입장에서는. 비용도 좀 적게 들고. 왜냐하면 재고용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뭐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들면 고용하고 하려고만 하고 뭐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 뭐 현재 상태가 일단 가장 좋다고 보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인제 옵션이 있는 거죠. 이쪽은 인제 첫 번째로 인제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법적으로. 그리고 임금 삭감이 가능하다면 법정 정년 연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법정 정년 연장을 임금 계약 이 수단으로 지금 삼을 수 있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자본으로서는 이렇게 불리한 뭐 이렇게 조건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인제 정년 연장 논의가, 그러니까 정년 연장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만이 지금 꼭 대안은 아닌 상황인 건데, 이 고령자 고용법 상에서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경총인가 이쪽에 기본 이제 그 입장으로 좀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60세 이후 이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뭐 제정하거나, 아니면 이 고령자 고용법 21 조에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서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예,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고령자 고용법 관련한 그 개정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인제 이런 식의 주장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 비정규직화 형태의 이 고용들을 오히려 일반화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대놓고 이제 계약하자는 이제 그런 형태의 거라서 좀 문제가 더 심각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정부로서는 인제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이 계약보다는 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을 우선해서 좀 시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게 돼야 연금 이 재정 관련한 계약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이 확실히 갖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재고용 의무화하는 거는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뭐 노동자의 이제 소득이라든가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이제 반발도 굉장히 좀 커질 것이라고 좀 예상이 좀 들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거보다는 오히려 법정 영역을 먼저 좀 시도를 하고, 뭐 뭐 최악의 경우 인제 이런 형태도 뭐 고려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연금 개시 연령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게 가장 유리한 상태. 지금 목적이 뭐냐면 소득 공백 축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소득 공백을 축소하는 그 방식은 법정 정년을 연장해서 연금 수급 시기에 맞추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연금 수급 시기를 지금 기존 법정 정년에 맞추는 방식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거 미친 얘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연금 재정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데 아니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자기들 말이야 그거 더 받으려고 지금 65세 이 그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낮춰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고 받아들여지겠느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 잘 따져보면 애초에 약속 자체가 처음에 그 법정 정년을 연장 그 60세로 맞추고 그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할 때의 조건도 사실은 정부가 이 소득 공백 예상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마련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걸 이 정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주장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좀 밀려서 그런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뭐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인데 뭔가 이렇게 여론상에서든 뭐 이 전략 정책상에서든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주장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가능하겠느냐. 뭐 저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이것도 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재고용 그 확대하는 것보다는 뭐 이게 임금 삭감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한다면 뭐 그래도 그거보단 낫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임금 삭감은 정년 연장 투쟁 이거 어디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그 이제 이 구조조정 시기에 노동시간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 이거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시기도 이것도 인제 일종의 인제 트릴레마나 삼체 문제랑 그 유사한 형태였던 건데 뭐 임금과 그 노동시간, 고용량이죠. 고용관계 이거에 인제 이 문제들이 있었는데 노동 진영에서는 주로 인제 대안으로 냈던 게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고용량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다 허용하게 된 거는 임금도 사실 삭감당했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고용 관계가 악화됐다는 비정규직 외주화 다 용인하고 그리고 뭐 막판에 가서는 거의 뭐 양복 교섭을 다 수용하면서 뭐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고용량도 그렇게 뭐 제대로 잘 지키지도 못했던 그 일자리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뭐 임금은 임금대로 다 잃고 고용 관계는 뭐 너나 없이 다 악화된 그런 그리고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때의 그 주 목적이 뭐였겠는가. 이 구조조정 이 시기에 정말 자본의 주요 인제 이 그 목표 그 제가 보기에는 일부 인제 그 이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키는 뭐 구조조정하면 일단 뭐 다 정리해고가 우선시되고 막 이렇게 되고 형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보다 더 큰 거는 이 고용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외주화를 그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오히려 주 목적이었던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정세에 대한 오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그런 형태로 이 고용량 지키기가 제대로 이제 들여먹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그 자본이 의도하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제대로 투쟁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뭐 돌이켜 좀 반성하고 검토해 보면 뭐 그런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투쟁도 사실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년 연장을 목표로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정부나 자본의 실질적인 그 이 목표는 연금 계약을 하는 데 있거든요. 연금 계약의 사전 조치로 정년 연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거꾸로 예를 들면 정년 연장에 이렇게 막 집중을 해 봐야 뭐 거기에 예를 들어 그걸 수용한다고 뭐 특히나 수용한다고 하게 되면
임금 삭감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도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결국 그렇게 되면은 연금 계약도 수반하게 된다. 그러니까 명분도 잃고 뭐 실리도 잃게 되는 다 잃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문제가 있다. 제가 좀 너무 지나친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제가 보기엔 좀 그래 보인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저거를 네? 네. 자, 그럼 어쩌자는 거냐? 삼체 문제에서 어쩌자는 제가 아까 라그랑주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거를 먼저 좀 확인을 시키게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정부는 정년연장만 들고 나오는데 정년연장도 들고 나오고 사실은 연금 계약도 들고 나오고 임금 체계 계약도 들고 나오고 다 들고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다 개별화된 형태로 지금 다 다가오잖아요. 정년연장 따로, 임금제도 계약 따로, 연금 계약 따로인 문제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정년연장을 필두로 해서 이게 하나의 세트로 다 갖춰져 있는 문제. 그거에 대한 인식을 먼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인식 없이 그냥 정년연장 문제만을 따로 떼놓고 보게 되면 사실 답이 없는 문제예요. 이거 이제 마치 구조조정 시기에 정리해고 반대만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 우리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어쨌든 들이대는 명분이 이제 이 소득 공백 해소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년을 연장해서 연금 지급하는 그 시기에 맞추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반대 방향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그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어차피 이대로 투쟁이고 하는데 연금개시령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런 여론도 맞추고 애초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예? 뭐 그런 목적으로 도입된 건데 이걸 계속 늦추고 또 늦추기 위해서 법적 명령을 또 연장하고 예? 우리가 뭐 한 번 속기 또 속고 뭐 그다음에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이게 또 더 초고령화 사회 되면 뭐 일본은 뭐 지금 뭐 70세 뭐 75세까지 연장한다는데 앞으로 그럼 계속 이런 방식으로 연장해서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좀 평생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재정 안정화 논리인 거죠. 이거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정년 연장의 기본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연금 재정 안정화 논리에 기반해 있는데 이게 먼저 이거에 분쇄하고 이걸 맞서야 사실 지난 3월에 이 연금 이거 뭐 이상한 타협을 볼 때 더 내고 조금 조금 더 받는 내지는 뭐 사실상 비율상 뭐 덜 받는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된 셈인데 이때도 우리가 재정 안정화 논리에 사실상 거의 굴복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물론 그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데서 뭐 그거에 또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기회들을 뭐 갖게 되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자본과 정부 이쪽에서는 거의 그냥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또 이런 안들을 내고 그걸 관철시키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그걸 또 대놓고 또 청년들을 앞세워 가지고 마치 청년층의 어떤 부담들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사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거가 재정 안정화 논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사실 법정령 연장 이것도 대응하기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그런 다 수용해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논리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이제 맞서는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층 부담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청년층 부담 줄이는 유일한 방식이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오히려 이번
무슨 보험료 인상한다든가 뭐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린다든가 의무가입 연령을 상한하는 거.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에 동원되는 모든 방안들이 사실은 청년층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를 확인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게 잘 이렇게 확인이 안 돼 거꾸로 마치 인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은 청년층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상한 식의 그 논리가 더 판을 치고 완전히 가짜 뉴스에 다름없는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극복해 나가면서 이 공적 연금들을 강화할 수 있는 이 방안들을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오히려 이게 좀 더 이게 확산되고 확인이 되면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나 방식도 한결 인제 네 이 이 여유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임금체제 계약 이것도 여기에 맞서서도 뭐 거의 인제 뭐 이 새 정부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더 사방팔방으로 더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아주 어려움들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이 굵직굵직한 이런 임금체제 계약들은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비는 곳도 좀 많긴 합니다만 방어는 좀 해온 그런 셈인데 이제는 완전히 뭐 다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조건이 되면 이건 뭐 자본이 자본도 힘으로도 법정 종료 연장하는 데 뭐 전혀 거리낌 없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인제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이 문제도 이 임금체제 계약을 같이 인제 예를 들면 대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방식들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고용 내지는 재고용 확대하는 그런 이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더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 입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정 정년 연장하는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일 수도 있고 더 인제 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수로 따진다면은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 재고용 이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입 닫고 있는 문제. 이건 일종의 인제 비정규직하고 학대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같이 인제 돼야 되는 거예요. 재고용 확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임금제를 계약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수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은 문제, 같은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틀이 이 우리도 패러다임 자체가 예를 들면 다 떼내 가지고 부분 이런 식의 인제 대응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 노동권과 이 복지를 어떤 식으로 강화할 거에 대한 좀 전체적인 프레임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정년 문제라든가 연금 문제라든가 나머지 다른 이제 복지 제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본 안들이 필요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이 고령자들의 노동권 악화 이 현실. 그냥 단지 예를 들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기다려라. 요즘 쥐꼬리만한 연금융 받아도 예를 들면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가로 예를 들면 다른 형태의 이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좀 전체적인 여기 지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막 피부로 막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거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안들 그런 이제 기준들도 대응들도 우리가 좀 그 틀에서 이 정년 연장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바라봐야지 지금 자본과 정부가 좀 짜 놓은 그런 프레임 연금 계약과 임금 삭감이 전제가 되는 어떤 이 정년 연장 이 프레임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령사회 전체 이 노동권과 이 안전망들을 어떻게 복지들을 어떻게 좀 체계화하고
그 기준과 원칙들 가는지 그 프레임 속에서 대응하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빨리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뭐 바로 얘기 가죠. 뭐 아직 1시간도 안 됐고 해서 근데 쉬는 것보다도 그냥 바로 가는 네,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예. 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 발제 과정에서 뭐 싸움을 접어라 뭐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이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싸움을 하라 말아. 그 국민연금 선거개시연령을 상향한다고 그래서 79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예, 다 들린 예, 예, 예. 다 들리시죠? 지금 말씀하신 분. 예, 일단 네, 얘기해 보세요. 들린다고. 현재까지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겠다 이거는 실제로 뭔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럴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차원에서 말씀. 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복지부나 그 공적 기구에서 이거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조금 제가 수준은 아는 걸 예, 말씀드리면요. 그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공론화위원회 통해서 사실은 이제 연금개혁 과정 진행하다 하면서 시민대표단이 결정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크레바스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한 이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지금 65세까지 저희가 해마다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공백 기간 때문에 뭐 당장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연금 퇴직 연령을 그 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연령이 일치돼야 된다. 이제 그런 고민에서 연금 퇴직 연령이 늦춰져야 된다는 거에 시민 대표단이 그때 이제 같이 동의를 해줬고, 그리고 복지부나 기재부의 의도는 아까 이제 홍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정부 재정의 모든 목표는 공적 재원을 계속 안 늘리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지금 작년부터 치고 나온 세력이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 70세로 올려야 된다 이 주장을 먼저 시작을 한 거고, 그 주장이 되자마자 이제 그 복지부에서 노인들 우리나라 이제 각종 복지제도 수급 연령이 지금 65세로 맞춰져 있는데 이거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급여 수준 자체가 평균이 저희가 이제 70%가 사실은 이제 60만 원 미만인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평균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수급 연령 늦춰야 된다까지는 뭐 주장 거기까지 못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같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는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작년에 그 소득보장 강화 그거를 하면서 퇴직 연령도 사실은 수급 연령하고 맞춰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퇴직 연령이 너무 이제 일찍 퇴직 연령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맞추자 이런 의도로 제안을 했었고, 그게 뭐 그런 의도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다 줄이기 위해서라는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은 평등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퇴직 연령이 없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건 평등법에서 위배된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연금 수급 연령이 퇴직 연령으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용이 되고 그렇게 적용들을 해서 연금 수급 연령으로 모든 게 결정 나거든요. 그러니까 크레바스니 뭐니 이런 게 사실 덜 존재하는 거죠, 우리보다는. 근데 우리는 법적 퇴직 연령 따로 법정 연금 수급 연령 따로 지금 이제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퇴직 연령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떤 계급적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아까 예, 말씀하세요.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들으면서
세 가지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첫 번째, 근데 이제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 삭감이 전제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되는 건지,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현재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삭감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정년 연장 그 자체가 임금 삭감을 동반할 논리는, 왜냐하면 임금을 삭감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든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용인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라면 충분히 이제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5년 뒤로 가는 거죠. 60세에서 65세로 되면 이제 지금은 한 58세부터 임금 피크제로 임금 삭감이 되고 뭐 플러스 2, 뭐 재고용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라면 정년 연장이 돼도 또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임금 피크제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근데 사실상 정년 연장이 도입되었어도 뭐 대부분 60까지 갔어도 민간 기업에서는 여전히 뭐 그보다는 이른 연령에 55세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찍 뭐 명퇴라든가 희망퇴직이라는 이유로 내보내니까 임금을 줄여서라도 좀 약간 더 있을 수 있게 한다라는 이제 명분으로 도입한 게 임금 피크제인데 사실상 민간 기업에서 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정부가 하는 정책이니까 공공기관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년 연장이 이제 임금 피크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면 이제 동의를 하는데 정년 연장 그 자체가 꼭 임금 삭감을 동반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또 이제 궁금한 건데 청년들 연금과 관련해서 청년들 부담이 이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왜 청년들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보통 소득 대체율 인상이 보험료율 인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페어처럼 이렇게 엮어지잖아요. 소득 대체율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이 인상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약간 좀 그거를 두 개를 소득 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 뭐 분리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항상 지금 페어로 엮어서 지금 그 안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공론화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청년층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지 그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됐고 마지막으로는 연금 개시 수급 연령을 되돌리는 거 앞당기는 거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청년 연장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계약 없이 정년 연장을 하는 것만큼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금 개시 수급 연령을 앞당기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뭐 유럽이나 뭐 선진국에서는 다 늦추는 경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앞당기자라고 하면은 정년 연장, 임금이나 뭐 연금 계약 없이 정년 연장하는 것만큼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라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선호하고 정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차라리, 아까 제갈현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은가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예. 이렇게 자꾸 어려운 질문만 하시고 말 나올 것 같더만. 그, 그러니까 이 법정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 조치나 임금제 계약이 왜 전제가 되냐면요. 누구도 전제가 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게 조건이 되지 않으면 자본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금 삭감 없는 형태로 그 재고용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없어요. 민간 사업장에도.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가 뭐 다수 기업들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고 뭐 민간 기업에서도 뭐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인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이 고용차별로 위헌 판결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변형된 형태로 이게 시행들을 하려고들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딱 정년 연장만을 조건으로 해서 뭐 임금 차별을 이 임금 픽스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차별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변형된 형태들을 이제 확산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해지니까 뭐 그럴 거면은 이 법정 정년 연장의 형태로 해서 법적으로 아예 이거를 뭐 이 임금 차별 자체를 이제 이 법제화하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뭐 고려가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자본이 저걸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뭐 법정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그냥 뭐 계속 고용 뭐 의무제나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지, 임금이 지금 형태의 임금 체계를 뭐 기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식으로 법정 정년 연장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지금 정부의 뭐 의도이자 현실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년 부담,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는 소득 대체율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그거를 보험료율하고 연계를 시켜서 문제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도 같이 인상을 해야 된다. 이 논리도 사실은 재정 안정화 논리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좀 극복하는 게 좀 필요하고, 애초에 이제 주장 자체는 어쨌든 이 공적 연금의 이 사회보험적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지금 뭐 13% 인상한다는데 그 이상 올려야 된다는 거에 대한 뭐 이 연금 운동 하시는 이 진영에 뭐 그런 이 공감대들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젊은 세대인 청년들이 더 오랜 기간 내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안만이 이 어떤 세대든 간에 그 혜택을 다 골고루 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다른 방식들은 다 차별적이에요. 보험 요율을 올리면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는 그 구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오래 내는 청년 세대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방식이 더 당연한 거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그 모든 수단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단들은 전부 다 청년 세대 부담들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이해를 시켜서 도대체 국민연금의 이런 공적 기능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면 도대체 청년 세대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뭔가, 거꾸로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얘기 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잘못된 뭐 이런 공세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왜곡돼 있는 게 좀 문제고, 그걸 극복해내려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대화를 선생님이 이따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어렵죠. 연금 이 수급 개시 연령을 원상 회복해라. 뭐 저도 뭐 거의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럴 정도의 정세가 되는 건 굉장히 아주 급진적인 정세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주장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사기친 거거든요. 일종의. 예? 사기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재정이 악화가 되면 또 10년쯤 지나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제 정년 연장 또 올리고 뭐 수급 개시 연령 또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또 우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오히려 국가 책임을 요구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우리가 이제까지 예를 들면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양보하면서 살아왔는데, 예? 이제까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이 부담들을 노동자들한테 지고 나가라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 논리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좀 필요하고요. 좀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것도 안 되고 오히려 재고용 의무가 확대되는 방식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법정 정년이 차라리 폐지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폐지하고 나서 폐지된 상태에서 이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권들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확보할지가 차라리 그게 더 수월한 구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 재활용 선생님이 예, 그 그 얘기를 먼저 좀 응, 듣고 예. 응. 어, 다른 분 먼저 얘기하셔도 돼요. 예, 예, 제가 먼저, 네, 네. 잠깐만요. 그럼 한혁 동지 한번. 네. 아까 인간 사건 관련해서 인간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뭐 극히 일부 항공노총 사업장들이긴 하지만 임금 피크제를 폐지하면서 정년 연장에 합의하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딸려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이 삭감되는 건 사실 일본에서 먼저 그랬던 거고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호봉제와 정년제가 맞물려 있는 시스템이 한국하고 일본인 경우여서 일본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하면서 한 70% 정도로 임금을 깎았는데 그때 자본주의 논리는 신규 채용했을 때 신입사원의 월급에 맞추겠다 정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고민이 많은데 최근에 22대 국회 들어서 그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된 걸 보면 민주당 쪽 의원들은 그나마 임금 피크제의 그 근거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를 다 완화하는 방식으로 좀 올려서 민주당 쪽 입장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홍성만 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은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경력직을 채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신입사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자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은 온전히 세부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임금 삭감이 자동방 가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은 우리가 정년 연장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임금 피크제 적용된 분들이잖아요. 70%, 50%까지 깎여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5년이 연장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연관된 쟁점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금 피크제인데 그럼 노동운동은 70% 깎인 60세 70% 깎인 그 선에서 멈춰서 65세까지 가자고 할 건지 아니면 자본은 틀림없이 70%에서 다시 또 임금 피크제 적용해서 더 깎자고 덤빌겠죠. 아니면 5년이 연장됐으니 임금 피크제 도입을 5년 더 미루고 그러면 60세부터 63세까지 3년 동안 새로운 호봉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요구할지 뭐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출연기관 연구직들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법 개정안도 나오고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계속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과 관련한 뭐 현실적인 사례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정통부사나 연구직들에 대해서는 61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서 운영한 지가 한 10여 년 넘게 돼 있고 근데 그 계속 고용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고용하겠다는 거고 기간제 채용 형태로 해서 업무 평가해가지고 점수 낮으면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몇몇 분들이 이 정년제도는 특별이기 때문에 정년 자체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본 원리상 저도 그거는 동의하거든요. 나이에 대한 차별이고 강제 해고 조치이다. 그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아예 법정 정년 자체가 없어졌을 경우에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이 얼마만큼 지켜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해서 65세까지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사용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과연 그만큼 노동운동이 막아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 심지어 국민의힘은 오늘 나온 보도인데 지금까지는 계속고용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정년 유연화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60세 정년을 일본 모델처럼 60세 정년을 두고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해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그래서 뭐 법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는 그 현실적인 여건계상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65세까지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에 가능한 투쟁은 65세로 연장되고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래 우리가 돈 더 낼게 대신 정부도 국고 투입 더 해라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요구하고 싸워서 연금 재정도 지키는 방식으로 싸움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정도가 저희 제안입니다. 자, 진짜요? 난 우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좀 이따가. 일단 언론 글에 오정원 선생님께서 23년 9월 5차 재정계산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8세로 늦추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연령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현석 선생님 예. 화면이 딱 켜지는 순간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예. 그 최근에 그 연금 개혁 있고 나서 청년들 반응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하고 보장성이 그 직결되는 방식이 사보험이에요. 민간보험이고,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그 시민들한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노소득 보장을 우리는 당신의 생애 임금의 몇 프로를 해주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전제가 돼서 사실은 이제 노동하는 세대가 노동하는 세대의 생산물 일부를 퇴직자들한테 소득 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공적연금이라는 건. 근데 그것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온 건데, 이 방식이 지금 이제 보시면 인류가 저희가 이렇게 초고령 사회를 사는 게 처음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게 이제 OECD 국가는 저출생까지는 경험을 하는데 우리처럼 초저출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우리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초저출생이거든요. 인구가 1.3명 미만으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져 있고 지금 2018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1명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어떤 인구가 주냐? 생산 인구가 줄고 그리고 고령 인구가 는다는 거죠. 이 컨디션이 소득보장 강화하는 운동 진영에는 좋지 않은 조건인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앞세워서 지금 이제 청년들한테 저쪽 재정파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국민연금은 70% 보장성에서 시작해서 40%까지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세대까지 윗세대들은 70%부터 해서 깎이는 값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후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나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40%까지 깎이는 선에서 올해 그거를 틀어버려서 40%까지 가지 말고 올해 41.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를 이제 내년에 43으로 올려서 이제 43으로 가자. 원래는 50%까지 가자는 게 시민 대표단의 결정이었는데 뭐 그렇게 협상을 못한 거예요. 국회 안에서. 그래서 43에서 딱 멈추고 나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그 50을 전제로 해서 13%를 얘기했던 거예요. 시민합의단이. 그런데 이 13%는 정부가 냉큼 받아 먹고 50%는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겨우 1.5% 앞으로 이제 올라갈 건데 그럼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계속 깎이는 소득 대체율 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50에서 40까지 깎이는 세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43에서 멈추는데 저희까지 세대는 50에서 깎이는 건 똑같지만 그 이전에 70에서 60까지 그 구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청년보다 조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3% 올리면 50대는 앞으로 10년 되고 끝나니까 50대는 그것밖에 책임 안 지는 거냐. 이게 딱 무슨 방식이냐면 사보험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연금은 우리 계속 그런 낸돈 모든 언론이 얼마 냈는데 얼마 받는다. 30대는 얼마 냈는데 얼마 받고 50대는 얼마 냈는데 얼마 받고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국민들한테 지금 그걸 입력해 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금을 적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냈으니까 얼마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금이 사라지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금은 안 사라지게 지금 계속 기금은 우리나라 그 금융자본이 절대 사라지지 않게 무슨 수를 쓸 겁니다. 요번에 연금개혁 때문에 또 늘려놨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기금이 사라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서로 사라지더라도 만약에 연금을 못 줄 정도면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제는 두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청년들은 고령화가 심화되니까 노인들이 돈 다 빼먹고 우리 땐 하나도 없어지는데 우리한테 13% 보험료만 내라는 거냐? 이런 나쁜 놈들. 여기에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오해도 막 하나하나 풀어가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너무나 오래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부양비 자체를 이전에 복지국가를 잘했던 서구도 이런 바뀌어진 구조에 맞게끔 사회부양비를 마련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회부양비가 OECD로 딱 비교하면 저희가 맨날 꼴찌하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더 올려야 되는, 지금 인구의 20%가 노인이면 GDP에서 노인에게 가져가야 될 사실 분배율이 얼마나 더 가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해봤자 4%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 나라. 되게 우리나라 노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이후에 생명이 길어지고 그러면 노인부양비는 어떻게 재구조해야 되고 이 퇴직 연령이 사실은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일을 오래 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을 차별 없이 그리고 강제 노동이 아니고 이게 그 자본의 이윤에 의해서 쪼가리 난 분할된 구조에서의 노동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서 적합한 노동의 형태와 그 아래에서 사회부양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냐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노동진영 전체 진영에서는 이 퇴직 연령 관련해서 얘기하면 정규직 사업장은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아요. 근데 불안정 고용층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내 얘기 아니라고 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동의 하나의 목소리도 이거를 퇴직 연령을 높이는 걸로 어떻게 모아낼까로 사실 안 모아져요. 다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는 노동의 규모가 사실은 그렇게 클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본은 제가 볼 때는 뭐 AI 시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한국 자본은 지금 어쨌든 자기네들이 더 부담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작전을 세운 것 같고 거기에 맞춰 기재부도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을 상대해야 될 우리는 어쨌든 지금 있는 우리가 노인 됐을 때 지금 이제 막 이 청년들이 2070년이 되면 그들이 노인이 되거든요. 이 향후 4, 50년을 어떤 구조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한국의 구조로 가야지 우리가 같이 생존하는데 그런 얘기가 제가 느낄 때는 이전의 고용 형태와 노동 시장을 기반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얘기가 안 풀린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야의 폭을 굉장히 넓히고 안 하던 모든 짓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감정적으로 일부 극우 세력들이 연금 쪽에 들어와서 이쪽을 난장을 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목적 의식적 정치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청년들을 저희가 빨리 조직화해서 대응 세력으로 키워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 사회 금방 그 얘기는 사회 전체를 새로 디자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 수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한혁 동지도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했고 아까 이 처음에 발제하시면서 60세로 다시 이제 해야 한다 수급 연령을 그 국가 책임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 책임의 양식이 어떤 게 있어요?
뭐 세금으로 보전하는 그렇죠.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 자본하고 노동이 반씩 부담하는 거에 예를 들면 정부가 한 20%더 얹으라. 40, 40, 20 아니라 50, 이제 뭐 이런 개념. 예, 그 방식은 뭐 논의해 볼 수 있죠. 그런 얘기는 불가능합니까? 국가 아니, 할 책임을 수 있죠. 할 수 있죠. 어, 지금 이번에 연금 계약안 나왔을 때도 지금 뭐 민주노총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입장을 낸 게 국가 책임 강화. 근데 뭐 정확한 뭐 비율이 얼마다 이거는 뭐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해서 뭐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든가 무슨 뭐 금융시장에서의 뭐 수익을 뭐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금 운영의 방식 자체를 어떻게 하고 목적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 속에서의 국가 책임 부분들을 어떻게 좀 확대하냐, 이게 지금 초점인 건데, 아직 뭐 국내 쟁점은 뭐 그렇게까지 이동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세제도의 차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부여하는 그 국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최저 수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돼서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된다면 국가 니들도 책임져라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겠다. 이것이 60세로 환원해서 더 빨리 받게 해달라 보다는 훨씬 더 명분을 가지고 수정을 조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60까지면 일하고 조금만 오늘 그거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까 이제 정년제도가 차별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왜 이게 차별로서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했는가는, 실제 건강 연령도 늘어나고 그 건강 수명 자체가 늘어나고 가동 연령도 그래서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해서 예전과는 달리 더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생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정년을 가지고 강제로 일을 못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70만 명 정도 취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령 노동자들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이냐, 조금 더 고민을 집중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정년 연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이 될 경우에 연관된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간제법 파견법상의 55세 조항을 어떻게 할 건지, 실업급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를 60세부터 깎는 문제는 어떻게 요구할 건지 등등 연관된 쟁점들이 많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운동이 어떤 사회를 지향할지의 가치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논쟁들도 필요한 논쟁이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한쪽으로는 노인들의 생계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일하는 걸 금지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우리가 고민해서 설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 나이 먹고 쉬자. 예,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이 90년 초반 한 2000년 정도까지만 해도 국가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자본은 국가가 이제 이 한국 재벌이 다 그렇죠. 한국 재벌이라는 게 이제 나라가 이게 만들어 놓은 재벌들인데,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도 가능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어느 순간 국가가 없어지고 자본하고 바로 이제 거래하다 보니까, 예? 국가는 이제 가운데서 이제 약간 중개, 뭐 이런 정도 수준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자본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읽어서 이 스탠스를 잡을 수밖에 없는 뭐 이게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서로 눈치 보기 하는 우리 내부에서도 근데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뭐 확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지금 나온 얘기는 저는 또 굉장히 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재활용 선생님 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 초고령 사회라는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그림을 이제 속에서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한번 그려볼 건가 이 문제가 하나 있다고 일단 그거 이 기본적으로 깔고 지금 현재 이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이 시점에서 국가 책임을 계속 강조를 좀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예, 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국가의 귀환이라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국가가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특히 이제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뭐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시 이제 국가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국가라고 하는 게 이전처럼 무슨 뭐 중립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매개하는 뭐 그런 형태의 국가라기보다는 자본을 위한 국가라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정년 인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금 문제라든가 뭐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뭐 이런 이 정책적인 그 방향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폭력이기도 한데요. 그런 형태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엔 빨리 좀 인식하는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뭐 노동과 자본 간의 뭐 이런 대립이나 그런 그 사이에서 뭐 해결되거나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범위들이 이미 좀 넘어서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뭐 제도적인 형태의 뭐 법정 경영 연장이라든가 뭐 국민연금 뭐 이렇게 제도적인 뭐 구조적인 개혁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얘기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임금 체계도 그냥 개별 사업장 간의 뭐 임단협이나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임금제도 자체를 어떻게 지금 낼 건가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의제를 던지고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국면 자체가 과거와는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고 트럼프 지금 2기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형태들이 더 이제 노골화되고 더 이렇게 더 국가주의적인 이 해법이나 방식들이 좀 찾아 나가는 것들이 좀 완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대응들도 우리도 좀 같이 좀 호흡을 해 나가면서 국가 책임 강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국가의 어떤 이 친자본적인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꿔내기 위한 그런 투쟁들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우리 다들 동지는 하실 얘기 질문하나요? 예, 예, 하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크게 그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했을 때 정부가 그때 이제 뭐 소득 공백해소 이런 거를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게 안 지켜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뭐 그러면 기대했던 내용이나 이런 건 뭐였어요? 그럼? 그 소득 공백 해소가 어떤 그러니까 내용으로 그때는 뭐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98년도에 1차 개혁하면서 얘기됐던 내용인데 근데 뭐 명확하게 뭐 약속을 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제 연금 그 수급 연령을 저기 59세로 이렇게 하고 65세로 이제 바꾸면서 그런 이제 그 소득 공백들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정년 그 5년 뒤에 2013년에 이제 이 법정 정년을 의무화했거든요. 제도화해서 60세로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조치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도 이제 이 소득 공백들이 계속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당시에는 사실 뭐 별 개념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어쨌든 우리가 뭐 마련을 할게라는 거에 대한 뭐 기본 입장들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 근데 아무튼 그거 자체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 정년 연장 국면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연금 계약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응들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구조조정 시기에 그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도 착각했다는 거예요. 정리해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니까 마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인 것처럼 이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자본은 더 큰 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비정규직화를 어떻게 예를 들면 관철시키고 뭐 이 비정규직이나 고용 외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국가 경제 이 차원에서 이거를 확산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에 목표가 더 있었던 건데 계속 인제 이 고용양 형태 고용량에 대한 인제 대응들을 하다 보니 나중에 돌아보니까는 고용 문제 전반이 다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네. 아까 까딱 잘못 들으면 아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싸움 접어라. 임금 좀 낮추고. 제가 그럴 자격이 있어야 접으라 말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상황 인식은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세계가 들고, 이제 예. 연결. 자본도 법정 정년을 연장하냐 마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 형태의 재고용을 확대하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더 바꿔봐야 본인 자본한테도 더 이로울 게 없다라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전체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뭐 총자본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 국민연금을 계약하고 이 공적 그 연금 성격을 이 사회적 성격들을 더 악화하기 위한 이 요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정년 연장을 건드리는 건데 이게 인제 이렇게 자꾸 때린다고 해서 여기만 바라보면은 오히려 저쪽에 인제 의도라든가 더 큰 인제 이 그림들을 우리가 못 보거나 놓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의 국면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이 연금과 그러니까 이 정년 연장과 임금과 연금이 지금 패키지로 다 얽혀 있다라는 거는 예. 이제는 다 공감들이 되었으면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싸우고 나가야 될 지점도 어디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60세 이거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거 정말 욕을 먹더라도 이제 곧 60세가 다 돼가죠. 예. 저의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네요. 자, 이 아까 구체적인 전체적인 얘기 요지는 싸움 접으라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한목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제 판단하고 그것에서의 어떤 전략 변수를 짜야 된다. 포인트를 어디로 잡고 이제 치고 나갈 건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 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요. 오늘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계속 강조를 하셨고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나 지금 시간이 뭐 네, 예. 저는 이덕희인데요. 늦게 와서 그냥 그 슬라이드만 이렇게 훑어보고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도 여기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 관심이 없진 않은데, 또 한국에서는 연금이 미가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되게 막막한데 아직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통계도 제시했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60세 정년 그게 9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65세까지 살아남아서 내지는 자영업자인 경우 그리고 회사인 경우도 내가 60세까지 회사를 다녀서 이 연금을 받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업재해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 내 그 뭐 성적인 불평등, 임금 불평등,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육아라든지 출산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임금을 정년까지 채워서 받는다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신기에 가까운 일이고 특히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65세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연금을 자기가 스스로 내야만 나중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 보장 문제나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연금을 낼 수 없는 물론 이제 면제나 뭐 이렇게 깎아주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상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발제한 홍성만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금 이거를 정년 몇 세냐라든지 이런 문제로만 다가가면 특히나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아까 재갈 현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 마치 그 사람들이 경험해 본 보험이라는 게 실손 보험 이런 거잖아요. 20대 초반인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돈을 이만큼 내면 그거에 상응하는 내지는 그거의 몇 배가 되는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주는 혜택은 정말 막 몇십 년 뒤에 있는 거고 내가 그만큼 받지 못한다는 걸 또 막 현재 가치로 이렇게 막 디플레이션 해가지고서 보여주니까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어, 그냥 저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사회 보장 문제가 다 여기에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국보다는 영국이 낫죠. 연금이.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어쨌든 간에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영업자는 내지는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좀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도 연금 그런 거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여기 교직원, 대학 노동자들도 열심히 투쟁을 해서 그거를 복귀하긴 했거든요. 근데 한 3년 정도 투쟁하느라고 되게 피해라고 해야 되나?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연금 투쟁은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처음 투쟁할 때. 예, 또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저도 얘기해도 돼요. 뭐 많이.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의 고민도 저는 사실 있는데요. 지금 젊은 세대를 보면, 예를 들어 98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취업 연령, 초혼 연령, 출산 연령 이런 게 다 한 5년, 6년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60세 정년을 주면, 예를 들어 첫 아이 출산 연령이 36세 정도인데 애가 대학교 졸업할 즈음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단순하게 정년연장의 문제가 지금 뭐 40, 50대 혹은 나이 든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청년 세대까지를 포괄하게 되는 문제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때부터 연금 받고 살면 안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뭐 생계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일하는 고령의 노동자들은 많아졌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고령 노동자 조직률은 3.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노동자 조직률이 12% 정도의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노동운동도 고령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묶어내고 어떻게 조직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발제하신 홍승만 선생님 마지막 얘기를, 사실은 저는 이 통상 보면 그동안에 이 전례로 봤을 때 풀기 힘든 문제는 험악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민주당 정권 때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그 사실 이런 거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썩 엎치고 넘어가 버릴까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데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긴장을 좀 더 바짝 하고 이게 아까 했던 전체 큰 그림 금방 한혁 동지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 변화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는 문제하고 맞물려서 대응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썩 또 이렇게 넘어갈 정권이 바뀌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긴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홍승만 선생님 한 말씀 들으면서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뭐 어쨌든 뭐 처음에 이제 정년 연장 문제가 제기될 때보다는 어쨌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뭐 임금과 관련해서도 의제나 논의들이 좀 결합되고 확대되는 것 같아서 뭐 한편에서 뭐 다행이다라는 뭐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고령 사회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좀 보장하고 확장할 것인가 하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조직화의 문제도 다 같이 포함되겠지만은 그런 문제로까지 우리가 좀 확장해서 좀 대응하지 않으면 이미 좀 어려운 상황에 좀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옆에 계십니까? 마찬가지인데 다 남의 일들이 아니어서 잘 살고 예,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끝을 보고요. 다음 목요일,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일정으로는 이제 주례 토론회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 주.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큰 기획 토론회를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참새당도 지금 시작한 지가 20년이나 됐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 갖고 한번 큰 토론회 기획을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주례 토론으로 갈 뭐 전체적으로 그림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프로세스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례 토론회 요번에 잡은 짧은 기간에 주례 토론회 마지막 주제가 기후위기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환경주의 그래갖고 조민수 선생인데 지금 위스콘신대에서 이제 쓴 논문 요거 갖고 지금 거기서 가르치고 계시는 건 아니고 그걸 갖고 한번 토론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더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좀 들어오셔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주례 토론회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